코스피가 75%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주식은 아직도 미국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여러분,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의 3분의 1 가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왜 아직도 싸게 평가받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75%나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당연한 의문이에요. 근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식 가격에는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 가격, 그냥 지금 얼마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 가치, 그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예요. 75% 올랐다는 건 절대 가격 얘기예요. 근데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려면 상대 가치를 봐야 해요. 그걸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PBR이에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남는 순자산에 비해서 시장이 몇 배의 가격을 매기고 있냐는 거예요. PBR 1배면 시장 가격이랑 순자산이 딱 같다는 뜻이고 2배면 순자산의 2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집값으로 예를 들면 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서울 집은 10억, 뉴욕 집은 50억이에요. 서울 집이 올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아직도 뉴욕의 5분의 1 수준이면 서울 집이 싸다는 말은 여전히 맞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코스피 PBR은 1.76배예요. 그런데 미국 S&P 500은 5.2배, 글로벌 평균은 3.1배, 아시아 신흥국 평균도 2.0배예요. 한국이 아시아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글로벌 평균의 57%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75% 올랐다는 건 절대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요. PBR로 따져보면 아직도 글로벌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더 낮았던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PBR이 0.71배까지 떨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0.81배였어요. 지금 1.76배는 그 바닥들보단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한국만 이렇게 싸게 평가받아 왔을까요? 이게 단순히 한국 경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인이 뭔지 들여다보면 지금 왜 변화가 오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주식은 항상 싸게 평가받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가요? 이 질문, 한국 주식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간단히 말하면 한국 기업이 해외 비슷한 기업과 똑같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더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에요. 같은 성적표를 받아도 한국 기업은 점수를 덜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주환원 부재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좋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 돈이 주주한테 안 오고 오너 가족 주머니로 간다면 그 회사 주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지배구조 문제예요. 오너 일가가 소액주주한테 불리한 합병이나 분할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했다가 손해볼 수 있겠다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낮은 이익 투명성입니다. 계열사 내부 거래, 복잡한 지주구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외국인 투자자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모르면 못 사는 거고 리스크를 더 얹어서 봐야 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추정치가 792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5% 증가해요. 이익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가 왜 안 따라가냐?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40.61%를 차지하는 고농도 집중 구조도 문제예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야 하는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그동안 못 올랐던 게 기업 실적 탓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구조가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 구조를 바꾸는 법이 실제로 통과됐거든요. 상법 개정과 밸류업 2.0,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상법이 개정됐다는 건 들었는데 그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법 얘기 같아서 넘기셨죠? 근데 이게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건물 관리 규칙을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건물주 맘대로였는데 이제 임차인도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가치가 오르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상법 1차 개정이 통과됐어요.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신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 이사가 이제 오너 가족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게 법으로 못 박힌 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2달 뒤 9월 9일에는 2차 개정까지 됐습니다. 집중투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3차 개정도 검토 중인데요. 합병 분할제도 개선, 의무 공개 매수, 그리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0이 2026년 1분기부터 시행됐어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예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KB운용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ETF 순자산이 8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돈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둘째 주 한 주 동안 외국인이 무려 5조 3,189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8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된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치는 숫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 아베노믹스 때 일본도 이런 구조 개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3배 올랐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변화가 실제로 코스피 몇 가지 올릴 수 있을까요? 글로벌 IB 세 곳이 공통으로 제시한 숫자가 있는데요. KB증권, 노무라, 모건 스탠리 이 세 곳이 모두 같은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7,500이요? 지금 5,800인데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한번 멈칫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근거가 탄탄해요. 같이 보시죠. KB증권은 코스피 목표가를 7,5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PBR 2.0배 적용이에요. 노무라는 2026년 상반기에 7,500에서 8,000선을 전망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기업 개혁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2년 안에 7,500에서 8,500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IB 세 곳이 비슷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PBR 2.0배가 기준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코스피 PBR이 1.76배예요. 글로벌 신흥국 평균이 2.0배입니다. 한국이 같은 신흥국 평균에만 수렴해도 특별히 선진국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신흥국 평균만 따라가도 코스피는 6,200에서 6,500선이 됩니다. 거기서 PBR 2.0배가 안착되면 7,500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는 얘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순위 추정치가 606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184% 증가입니다. 숫자만 보면 좀 놀랍죠. 여기에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62%로 독주 중이고 2027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가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요. 지금 코스피는 장사를 엄청 잘하는데 간판이 낡아는 가게예요. 간판만 바꿔달아도, 즉 주주 환원만 해외 수준으로 맞춰도 손님이 몰려오는 구조입니다. 이익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이익을 주주한테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던 게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7,500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변수가 있어요. 미 이란 협상이 결렬됐다 재개됐다를 반복하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살아있고요. 미국 CPI가 다시 올라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불안 요인이고요. 이 변수들이 7,500 도달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자체는 다른 얘기예요. PBR 기준으로 한국이 글로벌 평균에 수렴하는 흐름, 이건 지금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고 상법이 바뀌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나서면서 이미 시작된 변화거든요. 이 방향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75% 올랐는데도 싸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가 2025년 한 해에만 75% 올랐어도 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저평가됐냐? 낮은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문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고 있어요. 상법 1차, 2차 개정이 통과됐고 밸류업 2.0 정책이 나왔고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증거가 숫자로 찍히고 있는 겁니다. KB증권, 노무라, 모건 스탠리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건 PBR 2.0배 수렴 시 코스피 7,500입니다. 시점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의 PBR을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피 평균인 1.76배보다 낮은지 높은지, 그 숫자 하나가 지금 내가 가진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알려줄 겁니다.